저희가 처음 다루는 기업은 아닌데 롯데입니다. 근데 롯데 이야기를 제 기억 한 3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좀 상황이 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롯데타워를 이제 담보로 내놨다라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롯데건설 본사를 매물로 내놨다. 사실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유동성에 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걸 일단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우석 전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최근 롯데의 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좀 내몰려서 이런 어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가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 네, 그렇네요. 롯데그룹은 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할 얘기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현금 자산, 현금이 아니라 자산 능력은 충분한 회사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가 부동산 있겠죠. 부자 부동산 뭐 부동산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이니까요. 근데 사실 뭐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그 신동국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엄청난 M&A를 했어요. 사실은 돈을 좀 뭐 많이 거침없이 했습니다. 가령 네. 뭐 큰 것만 하더라도 하이마트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DI 케미컬 했죠. 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했죠. 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재벌들을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사실 M&A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충분한 캐시카우도 있었을 때 가령 옛날처럼 뭐 그 대부분의 어떤 계열 회사들이 현금 창출력이 충분하고 잘 나갔을 때 롯데 쇼핑을 비롯해 롯데미칼 등도 옛날 잘 나갔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게 뒷받침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없었겠죠. 네. 근데 뭐 2022년부터 그 레고 사태 터지면서 롯데건설이 이제 사실 계열사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유동성의 위기를 갖다가 감지하고 찌라시들에서 보통 얘기했잖아. 뭐 올해 말 정도에 부도날 회사 중에는 뭐 거침없이 롯데건설이 들어갔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22년도부터니까 얼추 3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의 시장은 굉장히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나빠졌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 갖다가 사실은 몇 년을 갖다가 늦췄던 거고 그걸 늦추면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급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롯데건설을 본사 사업을 판다는 건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거기에는 4억짜리보다는 사실 아파트짜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징성 있는 것들을 갖다 판다 아니면 상징성 있는 롯데타워를 갖다 담보로 맡긴다는 것 정도는 롯데그룹의 어떤 위기 이런 걸 갖다가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동민 회장이 좀 공격적인 M&A를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M&A에서 얻은 시너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는 판단이 나오는데 사실 또 잘 됐다면 또 리더십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없지 않아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건설은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다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교집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그간 롯데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사실 뭐 롯데의 역사를 짚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게 언급을 하면은 혁신적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뭐 몸집을 불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뭐 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잘 됐으면은 아마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인수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캐즘에 닥치지 않고 잘 됐더라고 하면은 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규모가 너무 컸잖아요. 뭐 2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1조 7천억이 뭐 차입금으로 가니까 너무 좀 심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이 사실 아까 이제 뭐 캐시 플로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롯데케미칼이 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정도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게 또 업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시장에 그런 이제 뭐 소진이 굉장히 안 됐고 또 중동과 중국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고 또 새로운 기법도 만들어가지고 뭐 단가를 3분의 1로 낮추는 그런 식기법까지 하니까 여러모로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너무 급격하게 차입을 하는 바람에 결정타가 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 롯데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몸집을 불려왔지만은 차입경을 너무 심하게 한 상황에다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의 타격을 이제 얻게 되면서 좀 어려웠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롯데가 보면은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좀 쇠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너무 혁신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 이제 급격하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M&A를 하고 새로운 시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늦게 너무 비싸게 좀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상보다 기존의 업황들이 너무 빨리 나빠진 게 있는 것도 같은데 오늘 또 롯데건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롯데건설이 그래도 한 2020년 막 이럴 때는 그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부동산이 좀 짧았지만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M&A 할 때처럼 또 공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부메랑이 돼버렸네요, 결국에는. 사실 뭐 2020년대 우리나라 건설업자들 다 그랬죠. 네, 뭐 그렇죠. 땅만 팔 수 있는 데 같으면 분양이 다 되던 그러니까요. 시절이었으니까 이건 뭐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네.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근데 건설사들이 사실은 그 과거의 위기들을 자꾸 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인간건설인가요? 네. 뭐 지금 그 뭐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근데 뭐 롯데건설 자체도 사실은 20년도에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사실은 롯데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네. 사실 시행사한테 PF 보증 다 서주면서요. 네. 사실은 뭐 그때야 뭐 3만 파고 아니면은 뭐 이 조감도만 올려도 사실 분양이 되던 그러니까요.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시절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겠죠. 근데 2022년도에 느닷없이 레고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PF 자금에 대한 어떤 만기 연장이라든지 롤오버라든지 그걸 다시 뭐 차환할 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자를 줘야 됐으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위기들이 본격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사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PF 보증 상태가 2022년에 제가 알고 있기에 6.8조? 6.8조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PF 보증해준 금액이.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작년 9월 말 기준까지 줄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4.3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정부에서는 아사가지고 PF 불치를 끌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지만은 그 앞단에서는 밑단에서는 사실 그 PF 보증 그도 ABCP 발행할 때요. 자산 담보 보증권 발행할 때 그게 사실 어음이잖아요. CP 자체가. 네, 그렇죠. 단기로 발행하는 거고 이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4.3조라고 하더라도 그 차환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이자 얘기입니다. 비용도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또 사실 뭐 분양도 안 되고요. 사실 뭐 수도권 서울에 뭐 아주 노른자위가 아니면은 이 수도권 외곽으로만 빠져도 사실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롯데건설의 위기는 뭐 2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지금 한 3년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거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지금 그 수많은 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없어질 회사들은 빨리 없어지고 그건 뭐 안타깝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가 자산 재평가가 빨리 이루어져서 완전히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이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다시 분양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일반 소비자한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분양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매력적일 수 있는 수단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본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앞으로 향후 몇 년을 갖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고서 일단 사실 뭐 엉뚱한 거 내놔봐야 요즘 같아서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잠원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금 같은 땅이니까 이거는 잠원동에 황금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롯데건설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롯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업이라는 업황 자체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또 게다가 롯데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자산의 재벌인데 본인들 부동산 자산은 이제 사실 서울에 많은데
지금 롯데건설에 문제되는 현장들이 대부분 또 지방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은식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그 또 사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롯데건설도 네. 그때 PF나 이런 때 너무 좀 세게 나갔던 게 지금 부메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 나눈 것을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이제 덧붙여 보면은요. 사실 뭐 마곡지구로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뭐 직원들이 신문 기사 보고 알았다고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캐슬 하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렇죠. 성이잖아요. 네,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도 어쨌든 잠원동이니까 강남에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근데 갑자기 마곡지구라고 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곡지구는 그냥 벌판이었거든요. 네, 뭐 초복하던데 96년까지. 예,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롯데건설의 상징인 잠원동 건물을 포기하고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롯데 입장에서는 5천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공시지가 따져보니까 한 1,35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을 팔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거냐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세일젠 리스백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급하기 때문에 네. 바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을 한 다음에 그렇죠. 팔고 나서 이제 임대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네, 거꾸로 현금이 보여준다 급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롯데건설 같은 경우 PF 보증 규모가 2023년에 5조 원이었고 5조 4천억 원 정도. 네. 이 3분기 기준으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한 4조 9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부채 비율이라든지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전성 지표라고 불리는데 이 같은 경우 지금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2021년에서 2022년에 완전 급증을 하는데 2021년에 109에서 2022년에 264%로 급증을 해요. 근데 지난해 기준 3분기로 217%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는 많이 낮아졌다 얘기하지만 2021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거고 아직도 두 배네요. 만약에 이 자산 매각을 다 하고 나서는 15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지만 이 150%도 다 됐을 경우에도 2021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네. 거예요. 다 했을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부채에 관련된 건전성 지표는 불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그렇게 팔아도 이게 자신의 자산이나 매출 같은 게 같이 줄어버리면 그렇죠. 절대 금액은 줄어도 부채 비율은 생각보다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롯데 측에서 얘기한 팔려고 하는 것들을 제값에 다 팔아도 지금 2020년 그때보다 21년 보다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다. 야,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PF라는 게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PF 때는 현장에서 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아도 이게 다 돈이 되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다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장사를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곱게 끝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두 개가 겹친다면 이게 롯데 전망이 150 정도면 그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 팔아서 150%를 맞춘다 하더라도 파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팔았을 때 가정이니까 그럼 어떤 거를 좀 팔을 수가 있을지 지금은 이제 잠원동 부지 같은 좀 알짜배기나 아니면은 또 뭐 하이마트도 뭐 파니 안 파니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요 지금 어떤 게 좀 현재까지 팔려 나왔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거는 어떤 스케줄입니까? 지난해 12월 달 롯데렌탈 약 1.6조 원에 팔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거의 완료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홍콩계 상업펀드가 샀고요. 네. 롯데 렌터카를 포함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뭐 롯데 웰푸드 증평공장, 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정리했고요. 네.
세븐일레븐 편의점 현금인출기 사업부, ATM 사업부 이것도 매각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팔렸어요? 네, 팔렸대요. 우리 안 팔릴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300 몇십억인가 할 정도에 팔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롯데건설 그 본사 사옥, 네. 그게 뭐 그것까지 총포함해서 이 롯데 측에서 보통 이제 그 상정하고 있는 거는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롯데백화점이랑 롯데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터 조금씩 조금한 것들 네. 이렇게 단위당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3조 정도. 자산 네. 그니까 현금 유동성이겠죠. 현금을 갖다가 한 3조 원 정도를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예. 3조 정도 확보하면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글쎄요, 3조 정도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롯데 그룹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유동성에는 이 현금 가령 뭐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그 회계사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렇더라고요. 유동성 자체적으로는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일단은 근데 이제 롯데그룹 자체에 이게 문제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자산 정리를 하고 나서 앞으로 뭐를 갖다가 해가지고 먹고 살 거냐 이거죠. 다 갖다 팔아버리면. 예, 아니 그러고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주력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령 뭐 지금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현금 어떤 창출 능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령 뭐 어떤 기업은 가령 뭐 반도체, 어떤 기업은 로봇, 아니면 어떤 기업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어떤 희망의 탈출구를 보고 있고 신성장 동력이라는 걸 갖다 끊임없이 채워가고 있는데. 네. 근데 롯데그룹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뭔가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어떻게 보게 되면 레거시 산업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자체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 유동성 측면보다는 그거는 그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특별한 어떤 우발체부라든지 어떤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형 상태의 어떤 재무제표를 놓고 보아가지고 그러니까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당장 아주 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그룹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상정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롯데그룹 자체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네, 롯데 위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그 앞으로에 더 있다. 예, 지금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힘들어도 뭐 좀 현금이 부족해서 좀 내다 파는 수준이지 그게 뭐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당장에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매각한 부분을 약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뭐 네.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뭐 네. 세븐일레븐 현금 일출기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 비핵심 사업 매각을 해가지고 한 2조 원 정도 뭐 실탄을 네.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뭐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롯데 칠성음료의 서초동 금싸라기 땅 어떻게 할 거냐?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이요? 서울시와 개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물류센터로 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서초동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롯데 네. 측 입장은 이제 개발할 경우에는 한 4조 원대 정도의 뭐 평가 네.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건 팔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네. 이걸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팔아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게 제일 관심 갈 것 같긴 해요. 네. 서초동이 13,000평이잖아요. 네, 13,000명입니다. 그런 땅이 다시 나올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롯데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보는 팔면은 못하고 조상님 얼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롯데건설 이제 부지를 팔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PF 우발 채무가 한 3조 6천에서 7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걸 어쨌든 막기 위해서 뭐 이제 본사 부지 매각 포함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작년 말 기준으로 롯데의 이 총 자산은 한 18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많기는 많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무엇을 네.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끌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는 없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매출액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 마트만 봐도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먹는 걸로 다 바꿔가지고 초대형 푸드코트가 돼서 그런 건 잘한 건 알겠는데 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 서울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그래도 180조 넘게 있다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지금 그런 재벌이 지금 몇천억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현금 창출에 대해서 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롯데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롯데껌으로 시작되는 롯데백화점 유통 관련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케미컬 이게 두 개가 있었고 건설도 뭐 완전 메이저라고 보기 어렵죠. 롯데캐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싼 곳에는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롯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안 보이면 지금 현재 있는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이라든지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좀 개선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나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그룹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전통적인 석유화학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을까 앞으로요. 네, 그건 걱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인상이거든요. 사실 뭐 중국 업체뿐만이 아니라 중동 애들. 중동이 크루드 오일 투 뭐 페트로케미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유에서 바로 납사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특수 소재라든지 어떤 다른 소재 쪽으로 화학 산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의 어떤 향방 자체를 갖다가 미래 첨단 소재 쪽으로 바꿔나가는 수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캐즘 국면이 어느 정도 끝나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뭐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쪽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만 견디는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외의 사업들은 사실은 전부 다 레거시 어떤 사업,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냐. 특히 내수에 중점하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해외에서 면세점으로 뭐 중국 애들이 올 때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끊겼다라고 보는. 면세점 잘 안 가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온라인이 워낙 온라인 모바일이 워낙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어떤 유통 부분에서는 점점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사실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다른 방향으로 사실 기존에 이렇게 그 부동산 위주로 해가지고 쭉 뭐 전국 각지에 부지가 이제 백화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비싼 데는 다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정리를 해서 사실은 유통 부분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이트레이더스가 하는 방식이 됐든지 아니면 현대 쪽에서 하는 방식이 됐든지 간에 뭐 롯데라고 사실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3사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쪽에 좀 빅마켓. 그 뭐 어쨌든 뭐 그룹의 그 전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30년, 앞으로 20년, 30년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거냐라는 부분은 이 롯데그룹 측에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롯데는 그 오픈은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백화점이 됐던 어디 가보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의 푸드코트가 굉장히 빼백하게 있어도 참 그 다른 데는 먹기 힘든 그런 것들을 잘 유치를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왜 그렇게 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롯데온 혹시 한번 켜보신 적 있으세요? 네, 롯데온에서 저도 한 2번 정도. 네, 저도 롯데온 했는데 온 한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롯데 카드도 뭔가 하나 새로운 게 없고 그러니까 롯데는 그냥 말 그대로 좌판 깔아서 이렇게 오프야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보이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는 이마트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마트보다 좀 더 못하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롯데에서 뭘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일단 어플도 그렇고 결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계속 돌려본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게 돼 있어서 개발자들도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 했었는데 한때 프로모션도 많이 했거든요. 롯데 백화점에 갔는데 결제를 롯데온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깎아주겠다고. 근데 거기서 직원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예, 그 정도의 비효율이 거기서 좀 발생을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저도 뭐 사실 좀 느낀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김현진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롯데가 하고 있는 레거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한다, 강화한다 이렇게 네, 뭐 생각할 일단. 수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롯데온을 갑자기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겠죠. 네, 그것도 하는 방법은 그렇지만은 뭐 백화점과 국내 마트의 어깨 1위라고 하는데 지금 어깨 1위냐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실적을 보면은 앞서서 이제 뭐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화점과 마트 실적이 일단 전년 대비 백화점이 한 1.6% 감소해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국내 마트 슈퍼사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전년비 했을 때 한 3.8%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36%나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매출 신장률을 보면은 국내 마트 같은 경우 1% 상승했어요. 그리고 슈퍼도 8.9% 상승했어요. 근데 리뉴얼 점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리뉴얼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업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이게 또 어느 일종의 리뉴얼빨이 얼마나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 매출액이 9.7% 감소했어요. 근데 무려 영업이익은 8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마트는 거의 이제는 업황 뭐 지연 회복도 지연되는 데다가 이게 좀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는 하이마트가 잘 나갈 때도 하이마트에 가서 돈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자제품은 식품하고 다르잖아요. 식품은 이제 식품관에 가가지고 보기에 좋은 게 뭐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전자제품은 여기서 좋은 물건 만져보고 주문은 딴 데서 하는 거다 거대한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물건 보고 이제 괜찮다 하면 용산 가서 싸게 사오고 약간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전자제품 전시만으로는 그 일렉트로마트도 신세계가 시도를 했다가 똑같은 레파토리로 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마트는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 네, 게 맞는 것 맞다라고 같아요. 보고 왜냐하면 적절하게 사질 말씀하신 말았어야 식품하고 돼요. 네. 가전제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 신선도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성이라 그래서 네. 더 아니, 우선 좀 하다못해 주는 게 아니죠. 빵도 백화점에서 납품되는 빵이다 하면 좀 비싸게도 팔리거든요. 근데 소니의 무슨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면 하이마트가 됐던 온라인에서 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화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는 게 저도 뭐 예전에 이마트 얘기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뭐 쉽진 않네요. 롯데 쉽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은 또 내구재잖아요. 준내구재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교체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막 고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전자제품 막 사고 할 때야 네. 이런 어떤 전자제품 유통업이 한때는 잘 됐죠. 동네에 가면 뭐 몇 개씩 전자제품 대리점들이 다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일단 그런 시대가 갔다. 그다음에 그 롯데 하이마트를 갖다가 롯데그룹이 산 게 2012년도에 샀을 거예요. 네, 꽤 그 됐네요. 당시에 1.2조 원 정도 했나요? 네. 그 당시에 시총이 약 1.76조 원 정도였으니까 네. 1.2조에 샀는데 지금 시총이 1,700억 원이잖아요. 고출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 뭐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뭐 한때 잘 나갈 때 21년 1월 달까지 45,0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7,400원인가? 네.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사실은 미래를 보는 어떤 눈이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뭐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하이마트라는 땅덩이들이 각각이 있으니까 네. 전 시장마다 뭐 사실 부동산 욕심에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의 투자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원래 롯데는 그 굉장히 짠 걸로 유명해졌어요. 그 대출도 없이 무차익 경영을 해왔고 그리고 하다못해 직원들 월급도 짜다고 막 유명했던 곳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신격효 회장의 네, 남은 근데 유분이 M&A 는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절대 빚을 내지 마라. 네, 그 무차익 경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몇백 원짜리 몇십 원짜리 껌을 팔았기 때문에
뭐 짜다 뭐 이런 얘기가 늘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M&A에서는 왜 이렇게 통익한 거예요? 그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사실은 그게 뭐 2004년에 정책본부장인가요? 지금 그 회장님께서 들어오신 게 그때부터였는데 그리고 2006년부터 사실은 M&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M&A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좀 상토 잡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이게 사실은 약간 롯데의 컴플렉스가 반대로 발현이 되면서 발목을 잡았다 이 생각하거든요. 컴플렉스요? 그러니까 선대에 너무 짜게 그러니까 차익 경영을 안 해가지고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놓쳤다. 그런 걸 계속 아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는 차익 경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빚을 얻어본 사람만이 그 차익 경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악화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롯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고기도 먹던 사람이 네. 잘 먹는다고 너무 안 하다가 이제 해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약간 한풀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 어느 한 정도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에서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벌충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그 캐시카우도 없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아팡이 안 좋은 경쟁력이 네. 떨어지고 있는 리스크 그런 상황 관리를 속에서 약하게 하니까 하는. 결국 차익 경영의 시기도 맞지 않아가지고 좀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경영 수업 이럴 때 좀 경험 좀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선대분께서 워낙에 또 그 부분에서는 좀 확고하셨으니까 또 감히 입을 댈 수가 잘하셨으니까 입을 댈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문제 이게 사실 뭐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가 어찌됐든 우리나라 그 재계 한 6위쯤 되는 분명한 이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고용자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러면 롯데 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롯데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간산업, 내수산업에 대한 그 나쁜 전망이 롯데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롯데가 이게 계속 위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한국의 기반 산업과 내수 산업이 여전히 활로를 못 찾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나빠지면 또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겠죠? 일단은 기존의 레거시 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개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장이 어느 정도 계속이 되면서 사실 인구 감소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걸 갖다가 상계를 시켜주는 측면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소비가 네. 절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거기서 잃어버린 포지션을 사실은 다 온라인 쪽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심지어 알리까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이 줄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업은 이제 그런 어떤 변화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의 총수라든지 경영진들은 사실은 미래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를부터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밝은 눈, 밝은 해안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을 갖다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비판의 여지를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롯데그룹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뭐 일부에서는 뭐 전파가 돼가지고 상당한 위기에 빠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얘기라고밖에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롯데건설을 비롯해서 약간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롯데그룹의 어떤 자산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그화 능력을 볼 때 롯데그룹이 한국 경제에 어떤 뇌관으로 작용을 해서 가령 뭐 IMF 때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보철강이 네.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것처럼 그런 식의 위기로까지 번질 거는 분명히 아니다. 다만 그룹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재벌 기업들은 그래도 미래 대응을 갖다가 꾸준하게 해나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새로운 소재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꾸준히 방향을 틀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미래 산업 위주로. 다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뭐 반도체 HBM 등등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선언적 의미에서만 그게 맴도는 거지. 실제로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다. 내가 만약에 회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난 다 잘라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롯데그룹이 이런 어떤 시중에서 계속 돌고 있는 롯데그룹의 위기설, 어떤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우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몸집을 슬림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래 우리가 30년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집중. 네. 그게 뭐 사실은 M&A를 한다고 해도 이런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일본 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으니까 일본에 뭐 네. 어떤 기업을 M&A를 한다거나 진짜 돈이 있다라고 그럼요. 한다면은 지금 당장 그 신삼을 갖다 못 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M&A를 해봤으니까 그동안의 경험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 어떤 기업을 골라야 잘 고른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룹의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M&A도 내수만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 해외에서 뭔가 좀 가지고 왔으면은 또 하나의 돌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롯데가 지금 뭐 건설, 뭐 화학, 뭐 다 포함해서 내수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게 그냥 롯데만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각의 우려대로 이게 지금 악순환이 돼서 뭐 한복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좀 나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김현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유통업계 보니까 편의점은 평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좀 줄여가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많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온라인 네. 그리고 실수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네. 또 신선 매장은 이제 굉장히 늘려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롯데도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매각을 단항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진출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에 관련된 로봇 분야에 좀 진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로봇이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로봇에 관련된 유통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고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기차 영역에 진출하기보다는 이런 로봇 등이나 로봇이 유통에 더 친화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롯데에 맞는 형태로 이제는 인수합병이나 진출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진출해서 캐시코에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했던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브랜드 가치도 덜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대기업들의 방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M&A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용도로 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시너지가 안 나서 돈만 나가는 일만 벌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경험을 좀 했으니 좀 아픈 경험을 좀 했으니 M&A를 계속 하되 좀 더 롯데가 잘할 수 있는 곳을 시너지 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혹시 또 롯데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